네,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시험과 관련된 어떤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는 자격증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뭐 공부 방법이라든가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특강 시간을 좀 갖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차 과목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2차 과목 중에서도 제3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손해사정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꼭 손해사정사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손해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네이버에서 밴드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 텐데, 사이버대학교 우리 금융보험학과 계시는 원우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개설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어떤 손해사정과 관련된 정보들을 신속하게 올릴 수 있고, 법률 정보라든가 올릴 수 있고, 서로 의견도 교환할 수 있고,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교류의 장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먼저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항상 뭐든지 말씀드리고 나면은 듣다가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 만든 거는 그 대문 화면을 PPL처럼 이 교환 중간중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볼 때마다 이런 밴드가 있구나, 필요 없네, 가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이제 지금 사이버대에서 겸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겸임 교수로 있긴 하지만, 사실 제 직업은 어디까지나 제 수입의 80% 이상도 그렇고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뭐 독립손해사정사라고 해서 줄임말로 독사라고 하는데요. 고객들 또는 고객과 보험회사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고객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저희는 이제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제 보험회사 소속되어 있는 손사들이 있고 입장이 좀 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자격증에 대한 내용 어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는 땄고요.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손사 자격증을 딴 거는 3종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1종, 2종, 3종, 4종이 있었는데요. 이게 종별은 뭐냐면 3종은 자동차, 4종은 뭐 상해보험, 질병보험, 생명보험, 2종은 뭐 해상보험, 1종은 특종보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자동차를 처음에 취득했고요. 2014년부터 이제 신체손해사정사로 자격증 제도가 변경되면서 신체손사를 2014년도에 바로 취득을 했죠.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험심사역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보험심사역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CKLU라고 해서 얘는 이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입니다. 언더라이팅 자격시험인데, 언더라이팅은 뭐냐면 이제 보험에 가입할 때 한번 걸러주는 거죠. 이렇게 고지사항에 대해서 언제 병원 간 적 있고, 뭐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있고요, 뭐 당뇨 치료받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가지고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튕겨낼 것인지 조건부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이 바로 언더라이팅입니다. 거기에 원래 CKLU, AKLU, FKLU 3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CKLU만 받고, 저랑은 사실 크게 관련은 없는 건데, 그냥 제가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조금 그 시험에 있어서 좀 두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보험계약법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은 게, 보험 관련된 자격증에는 보험계약법 과목이 다 들어가요. 그 CKLU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과목 그렇게 크게 안 보셔도 보험계약법에서 한 90점 이상 받아버리면 나머지 그냥 꽈락만 면해도 합격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법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 보험 자격증은 대부분 계약법이 뭐 1개에서 많이 틀리면 2개 정도 틀리고 거의 다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은 솔직히 그냥 꽈락 면할 정도만 써서 봤어요. 보고 해도 그냥 어차피 점수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봤었고, 근데 손사 시험은 이제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게 통하지 않죠. 그다음에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요. 역시 이제 계약법에서 아주 고득점을 때리고 그 다음에 봤죠. 이게 아마 하나 틀렸을 거예요. 계약법 하나 틀렸고, 나머지는 그냥 뭐 책에 있는 거 한번 뭐 쭉 보고 들어갔었는데 그냥 뭐 쏘쏘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는 얘는 좀 약간 다르죠. 보험계약법이 들어가긴 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그 1차와 2차를 이 친구 시험을 같이 봐요. 한 날 보는데 오전에 1차 보고요, 오후에 2차 봅니다.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1차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2차까지 본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은,
1차 끝나고 아니다 싶은 분들은 다 집에 가십니다. 집에 가시고 2차 시험은 서술형은 아니고요. 약술형이죠. 간단하게 이제 한 단어 두 단어 적는 거, 뭐 5가지를 쓰셔 그러면 5가지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게 나와요. 뭐 몇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렇게 쭉 왔는데 뭐 교차로 몇 미터 지금 사고 났고, 그럼 교차로 진입된 속도를 추정해 보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이 다 있습니다. 공식이. 그래서 그 계산 문제도 이거 풀어라 뭐 이런 거보다도 몇 문제를 주고요. 5문제를 주고 이 중에 3문제를 푸시오. 이렇게 나와요. 또 뭐 점수 괜찮았습니다. 종합자산관리사는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잘 아실 텐데 IFP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변액보험 판매 시험 그 전에 있었던 그 자격증이고 지금도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종합자산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궁금해서 어떤 시험인지 궁금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자격증을 쭉 취득했는데요. 이중 자격증 중에서 이런 자격증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정도는 제가 쭉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 경력은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는 이제 손해사전사 사실 저는 손해사전사 시험 강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대학교에서도 지금 겸임교수로 있고 사이버대학교에서도 겸임교수로 있지만 제 처음 시작은 손해사전사 시험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페스 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한국금융보험학원이라는 데에서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손사 시험 관련돼서. 그리고 보험계약법도 강의하고 있어요. 손사 1차 과목이죠. 그래서 보험계약법과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보생명 그 외에 이제 뭐 FM 코리아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영업조직에서는 보통 이제 기업 단위로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FM 코리아에서 이제 가끔 이제 시리즈로 강의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FP 클라우드라는 데에서도 이제 실무 강의를 시리즈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시리즈로 뭐 10강, 5강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도 해야 되고 본업인 손사 일을 하면서 주말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강의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요거는 하다가 요즘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붙여가지고 못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옛날에 했던 거는 잘 등록이 돼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교보생명이랑 동양생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기업체 강의는 나갔었고요. 삼성화재에서 이제 계약법 기초 강의를 했었고 실무 강의도 했었고요. 손해사정 실무죠. 실무 강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발간 교재 제가 쓴 거는 보험계약법 썼고요.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 썼고,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도 책을 썼고, 보험계약 관계 법령 및 약관은 이제 원고만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만. 요거는 다 이제 책이 발간이 됐었죠. 뭐 학원에서 쓰는 수업용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관련돼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보험계약법 1차 교재 제가 쓴 책에는 일단 분량을 좀 최대한 얇게 하려고 하되 기출문제들을 쭉 담아놨어요. 왜냐면 보험계약법이요, 여러분들 상법 암기하는 거 하나하고 기출문제만 쫙 풀어보는 거 2개를 같이, 또는이 아닙니다. 2개를 같이 하면 떨어질 일이 절대 없거든요. 계약법 때문에 떨어질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쭉 수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담아가지고 작년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좀 했어요. 문제를 좀 많이 담아가지고 많이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다행히 뭐 반응은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이었다 싶었고요.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는 제가 2014년, 2015년까지 교재에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벅차가지고 지금은 안 쓰고 있고 2014년, 15년도에 쓴 책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관계 법령 및 약관은 뭐 계약법, 업법 이런 것들 취합해가지고 문제인 형식으로 좀 발행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보험사고 조사 분석사 시험 대비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제 제 학력은 이제 저는 국민대 패밀리 출신이에요. 국민대 출신이고 국민대에서 법학을 학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에서 금융보험 MBA를 했고 국민대에서 금융보험 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그 학부생 출신들이 그 대학원 가면은 좀 할인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25% 할인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가서 이제 하고 있고 금융보험학 경영학 박사는 지금 이제 논문 본심사 중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경영학 박사와 보건학 박사 2가지를 모두 취득을 해가지고
이제 또 진료를 또 찾아보는 거죠. 물론 그 전까지는 현직 손해상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직 손사가 그러면은 뭐 이게 안 좋냐? 그렇지는 않고요. 적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래서 집사람도 항상 왜 굳이 다른 일 하려고 하냐? 다른 일 하면 수입이 줄어들 텐데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과연 이 일이 과연 제가 이거를 평생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평생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학교 쪽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연구원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일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족한 실력이나마 얘기를 하면서 또 또 나름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다들 똑같으시겠지만은 편안한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또 제 친구들은 또 반대로 회사 다니다가 그걸 이제 때려치고 손해선에서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쪽으로 뛰어들라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보면.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는 좀 자기 시간이 많이 있고 제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사 일만 했다면 남는 게 다 제 시간이잖아요. 그럼 뭐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일하면서 쭉 갈 수 있으니까 이쪽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조금 이제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딴 데 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아봐야 될 손해상사 시험 재산보험 이론 및 실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밴드는요 네이버 밴드인데요,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손사모라고 일단 가칭을 붙였고요. 멤버 1 돼 있죠. 제가 2, 3일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칭이고요.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손사모, 손해사정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놨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손해사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뭐 이런 저랑 뭐 인사도 하시고 이런 거 궁금한 것을 물어도 보시고 하면 저도 답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질문 올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답변 주시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선 재산보험에 있어서 출제 유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실손보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재산보험은요 2차 과목이 이렇게 돼 있죠. 자동차가 있고 재산보험이고요, 의학이론이 있고 책임근제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2차는 4과목이 있어요. 4과목 중에서 이제 재산보험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하고 근제 과목은요 기본적인 뿌리 밑바탕이 되는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개념. 즉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고요, 이 그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민법, 이런 법령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약관의 보상 내용을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산보험은요 재산보험의 근간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친구는 배상 책임에 대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그런 상품인데 반해서 책임근제는 내가 발생한, 그러니까 책임근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재산보험은요 그냥 내가 몸 다쳤을 때 약정한 대로 내 보험금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법리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보험은 자동차나 책임근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법령이 없고 법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약관이 바이블입니다. 네. 약관이 그냥 바이블이에요. 약관 내용을 암기하시면 되고 약관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재산보험 교재를 보셔도요 대부분 약관 내용에 대한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사실 이제 수험서 자체는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실무와는 좀 거리가 멀죠.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암기하는데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고,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무래도 소비자의 치우친 내용보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시험 자체는.
왜 그러냐면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보험회사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점도 실무자분들이 하죠. 그래서 일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입장에서 약관을 좀 해석하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쓰면서도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일단 속을 숨기고 겉으로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이 실손보험 계산 문제가 나와요. 뭐 이런 겁니다. 실손보험 계산 문제는 매달 며칠날 병원 가가지고 개똥이가 갔는데 2019년 1월 1일 날 입원해서 2019년 1월 30일 날 퇴원했다가 3월 달에 입원했다가 뭐 4월 달에 입원했다가 입원비가 각각 얼마 발생했었고 입원비 안에는 상급병 실료가 얼마가 있었고 간병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재증명료가 얼마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MRI 찍었고 어쩌고 비용들이 쭉 나와 있으면 이 중에서 입원비 중에서 상급병 실료는 50%만 보장해 줘야 되니까 걔는 빼고 봤을 때 간병비라든가 재증명료는 약관상 면책사유 실손보험 면책사유니까 얘는 보상하지 않고 금액을 쭉 빼다 보면은 보험회사가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될지 금액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표준형은 80% 주는 거고 선택형은 90% 주고 선택형 2는 선택형 2는 본인 부담금의 90% 그다음에 본인 부담 90% 그다음에 비급여의 80%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계산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 날 갔다 오고 2월 1일 날 갔다 오고 3월 1일 날 갔다 왔다면 그 통원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각 부담금 기준으로 공제금액 적용해가지고 계산해서 답을 쭉 내리는 거. 이게 이제 실손보험 계산 문제 유형입니다. 유형이고 두 번째는 후유장애 계산 문제가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이거는 거의 실손보험 계산은요 매년 나옵니다. 후유장애도요 매년 나옵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손보험이든 후유장애든 매년 나오되 뭐 그전에는 점수가 30점이었는데 올해는 20점으로 나왔냐? 그전에는 25점이었는데 이번에 15점 나왔냐? 점수의 배점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거의가 아니야. 그냥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후유장애 계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골절돼 가지고 뭐 5%, 10%, 20%, 30% 이렇게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후유장애 문제는 약간 좀 복잡하게 들어가죠. 손목도 골절되고 손가락도 골절됐으며 어깨도 골절됐고 허리도 부러졌고 다리도 부러졌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발생한 게 아니라 원래 손가락은 원래 있는 상태, 원래 다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했고 가입한 이후에 손목 부러지고 팔꿈치 부러졌고 그 다음에 2차 사고 발생해가지고 또 여기 무릎 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척추는 1차 사고 악화되면서 척추에 장애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막 꼬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화된 장애 분류별로 쟁점별로 빼가지고 정리를 쭉 해주고 악화된 장애는요 가중된 걸 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주고 밑에 장애 지급률 계산하고 답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암보험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번 매달 며칠 날 암으로 진단받았고 암으로 수술받았고 암으로 입원 치료했을 때 암보험금을 어떻게 얼마나 지급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암보험금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상속 문제 나옵니다. 상속은 사망했을 때 상속보험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거. 이게 상속 문제고요. 그 다음에 CI 보험은 아시죠? CI 보험은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이 재산보험은요, 사실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이 있고, 간병보험이 있으며, 이걸 재산보험이라고 하고, 이 외에 임보험 중에서는 생명보험이 있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CI 보험은 차라리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나머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CI 보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중증 말기 중증 간질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만 이제 CI 보험의 형태긴 한데 이것도 CI 보험 어디까지나 생명보험에 있는 특약입니다. 근데 CI 보험이요 사실 문제를 기출할 때 이 안에서 내야 되는데 왜 CI 보험이 잘 나오느냐? 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보험회사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겠죠. 근데 손해보험에서만 낸다? 생명보험회사 직원 입장에서 형평성이 떨어지죠. 생명보험에서만 낸다? 손해보험 입장에서 형평성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도 이렇게 CI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생명보호 고유의 특약들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 외에 이제 뭐 특약 약술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륜차 운전 부담보 특약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담보 특약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여행자 보험에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 특약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쭉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럼 기출 형태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보험 가입 및 연간 자기부담금 적용 형태가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요, 실손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예전에는 365일까지 보상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한도가 365일 보상 한도가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합니다. 왜냐하면 365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365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365일 지났으니까 끊어가겠대요. 그러면 나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냈는데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바뀐 게 바로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고, 가입 금액이 넘어가면 90일을 쉬었다가 다시 보장을 해라. 다시 가입 금액 한도로. 이렇게 규정이 약관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다 보니까 가입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쭉 있다가 뭐 1년 동안에 5천만 원 한도인데 뭐 6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1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주고 90일은 보상하지 않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15개월 동안 6천만 원 지급됐다. 12개월 동안 5천만 원 나갔다. 그럼 12개월 5천만 원 보상하고 나머지 1천만 원에 해당하는 90일은 보상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는 상해로 치료받다가 3월 1일부터는 질병 A로 치료받다가 5월 1일부터는 질병 B로 치료받다가 이렇게 됐을 때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가입금액으로 쳐야 되느냐, 아니면은 각각의 질병, 하나의 질병당이 A, B 질병을 따로 봐야 되느냐, A, B 질병 묶어서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적용하도록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자기부담금 적용 형태,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보통 그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을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에서는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만약에 그 피보험자,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연간 200만 원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인 200만 원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입 금액이 여기까지 발생했을 때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표준형이란 말이죠. 표준형은 80% 보상하거든요. 2,400만 원 보상해야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계약일로부터 1년간에 해당하는 이 기간 동안에 3천만 원 발생했는데 표준형에서 80% 보상하니까 2,400만 원 보상했으므로 600만 원은 피보험자가 부담을 했죠. 그럼 이 경우에 보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하게 돼 있으므로 600에서 200을 빼야 되겠죠. 400만 원은 추가로 보상해야 되겠죠. 그럼 300만 원 기준으로 80% 2,400만 원이 아니라 요걸 더한 2,800만 원을 보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쟁점들은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형태로 기출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험 트렌드는요. 장애 부분만 하더라도 흉복부 장기가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분야거든요. 실무에서도. 흉복부 장기가 3년 연장으로 나왔어요.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13개 신체 부위 중에서 장애가 올해 흉복부 나왔습니다. 그럼 웬만한 간사들은 내년에 흉복부 나올 확률을 적어요. 다른 것도 더 중요하게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흉복부 장애 또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했을까요? 최근 3년 중에 2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흉복부 장애 또 나온다고 얘기할 강사가 몇이나 될까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흉복부 장애 또 나왔어요.
아주 놀리듯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흉복부 장기가 사실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여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3년 내도록 나왔으니 내년에 안 나오겠지, 또는 3년 내도록 나왔으니 내년에 또 나오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일관성 있게 올해는 안 나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네요. 4년 연장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그 계산 문제에 있어서 쟁점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면책 사유 적용이 있는데요. 면책과 비급여 면책을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재직명료, 간병료 또는 미용 목적의 치료, 미용 목적의 수술비, 의료비 이런 것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면책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손 중에서 아예 통으로 의료비를 다 주지 않겠다는 면책도 있지만은요,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의료비만 주지 않겠다는 비급여 면책도 있어요. 비급여만 면책하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건 주겠다. 즉 비급여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중에서 네가 건강보험 그 적용됐을 때 네가 부담한 거 요만큼 부담한 거 주고요, 이만큼 부담한 비급여만 면책으로 뺄게요라는 면책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게 있냐면 한방치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치과치료라든가 한방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한의사로부터 한방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비급여가 면책이고요. 치과치료 같은 경우에도 K코드, K코드의 질병 같은 경우에 이제 K코드 있는데 그 K코드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 비급여는 면책으로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이 실손보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요. 숫자가 틀려지는 거니까 결국 약관을 암기하셔야 돼요. 실손보험은 대부분 암기해가지고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면책서를 솎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만 면책하는 건 얘는 비급여만 면책, 얘는 통으로 면책,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약관 내용을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급병실로 차액 계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급병실로 차액은 보통 이제 6인실 이상을 상급병실이라고 하는데, 일반실 기준으로 100만 원인데 상급병실 기준으로 200 나왔다. 그럼 이 일반실과 상급병실과의 차액을 상급병실로 차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계산하는 문제 형태가 나옵니다. 실손보험에선. 그 다음 3대 비급여 특약 계산 나옵니다. 뭐 MRI라든가 도수치료라든가 주사료 같은 비급여 특약 계산 문제 나오고, 건강보험 미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실손을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쟁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일 2회 통원 시 통원 의료비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실손보험의 기출 문제 형태로서 쭉 기출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손보험 기출 형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풀이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통원일자 2018년 5월 20일 날 치과병원이랑 G치과병원 갔는데 K02 치여의식증으로 갔다. 이 경우에 쟁점 뭐였냐면, 치과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과의원과 병원에서 K00에서 K08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급여는 면책입니다. 비급여는 면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요양급여 중에서 공단부담 말고 내가 낸 거 13만 원이랑 비급여 11만 원 합쳐가지고 13에서 11, 24만 원 냈는데, 이거 계산할 때 치과는 비급여 면책이니까 얘는 빠져야 되겠죠. 빼고 계산할 때 14만 원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즉 이걸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처음에 적용 대상이 되는 치료비 산정 첫걸음 원스텝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관의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2018년 6월 20일 한방병원 되어 있습니다.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방 치료는 비급여 면책이에요. 근데 한방병원에서도 양방 의사한테 치료받았으면 그거는 비급여 면책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구분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두 개, 하루에 두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 갔을 때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래서 협심증과 기타 선망으로 갔지만 하루에 갔으니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각각 다른 질병으로 갔으니 각각 달리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하루에 수에 다녀왔으니까 이거는 각각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손보험이 문제가 기출이 됐었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학원에서 이제 모의시험이 아니라 이 나왔던 기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이 쭉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답안지 분량은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점짜리면은 두 바닥, 10점짜리면 한 바닥, 이제 최대.
그거보다 작아도 무방합니다. 한 바닥이 뭐냐면 우리 보통 여러분 시험 보시면 답안지를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이게 아마 17줄인가 21줄인가 저 기억이 안 나요. 27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줄이 이렇게 쭉 있으면 A4 용지보다 좀 커요. 답안지가. 네. 쭉 이렇게 답안지 쓰면서 이게 한 면입니다. 한 바닥인데 이런 바닥을 뒷면은 없어요. 10바닥을 줘요. 10바닥. 그러면 이 바닥에 대해서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점짜리면 약 2바닥 정도 최대, 뭐 10점짜리면 약 한 바닥이 최대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쓰시면 분량이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실손보험 계산 문제 푸실 때에는 산식과 답을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답을 하는 게 좋아요. 푸시오,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고 그러면은 그냥 뭐 이것저것 쓸 거 없이 바로 그냥 계산 과정 명시하고 풀이하고 답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만 간략간략하게 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안보험 계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또 기출이 됐었어요. 피보험자 김미든과 관련된 아래의 조건을 참고해서 질문에 답하시오. 20점짜리였는데 그러면 20점이니까 최대한 2바닥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험 종류는 CI 보험과 질병보험이 있고요. 주보험, 암진단비, 암사망, 암수술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및 치료 과정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년 3월 7일 비형간염동으로 동년 3월 30일까지 입원. 17년 3월 10일 말기 간질환 진단. 17년 3월 25일 식도적 맥류 결찰술 시행. 17년 5월 23일 조직검사 결과 간암 진단. 18년 5월 30일 간암으로 동년 6월 10일까지 입원. 18년 6월 30일 간동맥 색전술 시행. 18년 6월 17일 간암으로 동년 6월 30일까지 입원. 18년 6월 30일 쭉 이렇게 다 해서 18년 8월 12일까지. 아이고 엄청 많죠.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쭉 A사 지급보험금 계산 날짜별로 빼가지고 쭉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있고요. 후유장애 기출 형태는 뭐 이런 식입니다. 1차 사고로 2009년 1월 15일 날 낙상사고로 제2요추 압박골절 발생했다. 후만각 10도다. 2차 사고로 2018년 7월 1일 흉추 압박골절 발생했다. 압박률 50%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장애 지급률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기출문제의 일부를 빼온 겁니다. 원래는 1차 사고 쭉 있고 2차 사고 내용 쭉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보통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약관 개정이 됐어요. 2018년 4월 기준으로 약관에 후유장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압박률에 따른 장애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압박률에 따른 장애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학원에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바뀐 내용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이걸 결국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한 장애하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 있으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 외워보세요.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인데 심뚜약입니다. 심뚜약. 척추는 심뚜약이에요. 심뚜약.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인데 5, 3, 15예요. 5, 3, 15 지급률은. 왜 5, 3, 15냐? 5, 3, 15. 즉 50%의 5, 30%의 3. 그 다음에 약간의 장애에선 15. 그래서 5, 3, 15 이렇게 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964, 642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964, 642. 964, 642. 원래는 9, 6, 4, 6, 4, 2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9, 6, 4, 6, 4, 2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이 9는 뭐냐면은 척추자가 하나만 골절되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목, 경추 부위, 가슴 뒤에 있는 흉추, 허리 쪽에 있는 요추, 이 3가지 부위로 나눠 가지고요. 이 경추 내에서 뼈가 여러 개가 압박 골절되면은 압박률을 합산합니다. 충추 내에서 여러 개 골절되면은 합산합니다. 요추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이 골절이 되면 압박률을 합산합니다. 그럼 합산했을 때 압박률과 하나씩만 부러졌을 때 하나에 대한 압박률을 비교해 가지고 높은 지급률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지급률은 뭐다? 5, 3, 15. 50, 30, 15%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9, 6, 4, 6, 4이니까 얘는
두 개 이상이 압박골절 됐을 때 동일한 운동 범위, 경추면 경추, 흉추면 흉추, 요추면 요추 내에서 발생하는 압박률의 합계, 그 합계에 따라서 지급률을 50%, 30%, 15%, 5, 35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심한 장애 50%, 30%, 15%인데 두 개 이상 합산 시에는 9, 6, 4 이렇게 돼 있죠. 한 개씩은 6, 4,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률에 따른 건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역시 기형각도 역시 3, 55입니다. 얘는 5, 35였는데 3, 55죠. 그래서 심한 장애는 전만 또는 후만이 35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뚜렷한 장애는 전만 또는 후만이 15도 이상 있었을 때 뚜렷한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압박률에 대한 기형 장애는 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 전만 또는 후만이 15도 이상이고 뭐 15도 이상이고 30도 이상이고 도대체 뭐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이렇게 이 추체가 좀 압박이 된 겁니다. 압박 골절된 건데 위에 라인하고 밑에 라인 잡아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콥스 각도로 10도 이렇게 떠요. 그럼 이 그 각도를 가지고 이제 이 각도 10도면 어떻게 되죠? 15도 이상이 뚜렷한 장애였잖아요. 그러면 15도 미만은 약간의 장애입니다. 약간의 장애로 약간의 장애 장애 지급률이 15%였습니다. 그럼 1억짜리 보험에 가입했으면은 1억 곱하기 15%는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 기형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형장애 말고 압박률에 따른 기형장애도 보시죠. 보통 이제 그 2018년 4월 약관에서는 그 척추체에 대해서 압박률로 인해서도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척추 압박골절 합병률을 보시면 이렇게 뼈가 지금 여기가 눌려 있죠. 여기가 눌려 있는 뼈인데 맨 위에 거로 잽니다. 그렇죠? 골절된 거 기준으로 밑에 거 잽니다. 그럼 요 두 개 1과 2를 합칩니다. 이걸 나눕니다. 그럼 평균값이 나오죠. 이 평균값이 여기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보고 얼마나 눌렸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척추 압박골절에 따른 압박률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압박률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 이상이면은 964, 그다음에 하나 이상이면은 하나면은 642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애 지급률에 따라서 높은 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은 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기출이 되고 있고요. 시험 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고 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내용 이런 식이라고 하면 어떤 저기 있는 거 저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압박률을 쭉 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급률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문제 보시면은요. 이거는 약술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험계약의 부활 자주 나와요. 부활이요. 최근에 한 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2번 나온 것 같아요. 보험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보험계약 부활과 관련돼 가지고 약술 형태에서 나왔었고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라든가 보험계약의 무효,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실무상도 중요하고 문제로도 자주 제출됩니다. 보시면 서울사이버대 저기 다시 제가 PPL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손사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밴드 소개라든가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면은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잠깐 PPL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놀라지 마시고 맞다. 서울사이버대 금융보험학과 손사모가 있었지 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무효라든가 이 사유들이 약술 형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말 나온 김에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라든가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요. 약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는 경우, 즉 대리진단이라 함은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 형은 굉장히 건강한데 동생이 좀 비리비리하다면 형이 동생 대신에 쌍둥이니까 대리진단해가지고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든가, 또는 약물 사용은요.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약물 사용은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먹고 고혈압이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보험에 통과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한다든가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가 있었을 경우. 다만 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 있어서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는 뭐냐면 보험에 가입할 목적의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가지고 180을 갖다가 숨겼어요. 이렇게 지워가지고 130으로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 감염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등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외우냐면요. 저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앞글자 따서 중국말처럼 외우는 거 좋아하고요. 뭐 고지의무이반 10대 질병 같은 경우에도 뭐 암맥고당력, 심신관능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고 다니는데, 어차피 이제 외워야 될, 삼보험은 외워야 될 과목이거든요. 이해 과목이라기보다는. 그럼 암기를 할 때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외우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요 세 가지인데 그냥 대약 위변 암애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대약 위변 암애. 밑에 것도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약은 대리진단 약물 복용, 위변은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인데 보험 가입과 관련된 진단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암에는 암 또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때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의 무효 보실게요. 또 계약의 무효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15세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서라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보고 있어요. 왜 무효로 보고 있습니까? 타인을 담보로 생명보험 계약 체결하는데 그 사람한테 동의 안 받고 내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봐가지고 좀 안 좋아 보이는 사람 다 가입시켜 놓고 그 사람도 죽을 때마다 보험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제가 안 죽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죠. 그럼 쟤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내 돈 내고 내 몸을 담보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을 담보할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는 당연히 서면 동의를 받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도록. 타인은 서면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는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서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한다. 단 단체가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제 수업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거죠. 그냥 타인의 서면 동의 없음 무효다. 무효다. 다만 단체 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단체 보험은 수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그때마다 피보험자한테 서면 동의를 받는다.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단체 보험은 도덕적 위험에 대한 가능성도 낮고, 그래서 단체 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경우라도 단체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단체 보험에 가입하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관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무효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 단 심신박약자가 계약 체결 시 또는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으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들은요 보통 약간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 가지고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시켜 버려 가지고 차단하고 있죠. 도덕적 위험 자체를 차단시키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여기서 단서가 하나 더 붙었죠.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신상실자만큼 뭐 남들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신박약자만큼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든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단체보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었다면은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약의 무효 조항 있고요. 세 번째,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때, 즉 1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데 13세에 가입했어요. 그럼 그 계약은 무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무효. 단 나이의 착오를 발견한 시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했다면 유효하다. 즉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13세라면 가입했을 때 그 계약은 무효지만 나중에 이 사람 13세였네 라고 계약 무효로 시켜야지 딱 보니까 얘가 이미 16살이 됐어요. 그러면 16세가 됐으면 15세 넘어갔으니까 그때는 보험자가 아무 말 안 하고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계약이 유효한 걸로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을 담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13세 만약에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13세 때 가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약관에 있는 계약의 무효인데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계약의 무효,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중대사유리나 해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중대사유리나 해지 한번 보시죠. 자, 회사는 아래 사실의 안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고의인데 왜 해지할 수 있나요? 고의면은요. 해지가 원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고 이제까지 있었던 행위 자체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고의 사고가 발생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때 해지했다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 받은 보험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돌릴 필요가 없고 고의 사고에 당연히 면책사유로 되어 있으니까 해지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고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중대사유나 해지사유로 봐가지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즉 혈압을 입원을 하기서 입원 일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5일 입원했는데 15일로 고쳐서 청구한 거예요. 청구했을 경우에는 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한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중대사유로는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조 또는 변조가 있다고 해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 5일짜리를 15일짜리로 고쳤을 경우에는요. 중대사유 위반으로 인한 해지로 볼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5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보험 공부 방법을 좀 이제 거의 끝머리를 가고 있는데요. 재산보험 공부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실손이라든가 암보험, 후유장애는 계산 문제 위주로 답안 작성을 많이 해보고 나만의 목차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즉 계산 문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를 틀리고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간혹 있어요. 아주 약수로 정말 기가 막히게 썼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약술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쓰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중요한데 실손계산이라든가 암진단비 계산, 후유장애 지급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계산 나만의 답안 작성 목차가 꼭 필요합니다. 후유장애 나오면은 무조건 이런 형태의 목차를 짜야 되겠다. 실손보험은 이런 형태의 목차를 짜야 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있어야 어떤 문제가 탁 튀어나왔을 때 연습장에 바로 정리해보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면은 만약 답안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쓰면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이 길어집니다. 내용이 길어지고 두 번째는 목차가 많아집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것까지 쓰기 시작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다? 불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만 쓰되 계산 문제 위주로 답안 작성을 많이 해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후유장애는 약술로도 자주 기출이 되기 때문에 장애 판정 기준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후유장애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날은 장애 진단서 양식에서 갑돌이 해가지고 장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계산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장애 진단서 없이 그냥 갑돌이가 다쳤는데 박스 안에서 그냥 한글로 쭉 풀어 적는 거죠. 어디 다쳤고 어디 다쳤고 다쳤다. 각도는 몇 도다. 이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장애 지급률에 대한 문제 특징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는 뭐 딱딱한 음식을 씹지를 못하는 상태다 해놓고 밑에 뭐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해가지고 약고 오니까 5% 장애지금 5%입니다. 그 식물판 뚜밀이 약고 오라 그래가지고 씹어먹는 기능 또 암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5% 장애율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의 씹어먹는 장애 5%라는 걸 적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다반적성이라서 목차가 제대로 그 장애 지급률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5%네? 그리고 5% 오른 거 갖다가 다반적성에 넣어가지고 푸는 거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5%는 거 아예 주어져 있지 않아요. 즉 지문에서 약간의 장애 5% 이렇게 적어놓고 위에 갑돌의 상태 적어놓고 여기 맞춰가지고 5% 적용, 퍼센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요즘에는 뒤로 갈수록 아예 이 지급률에 대한 예시가 없어요. 예시 없이 그냥 갑돌의 상태가 고용식 외에는 씹지 못하는 상태야. 이건 약관상 약간의 장애니까 5%. 여기까지 암산이 돼서 5% 몇 프로 몇 프로 지급률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더 많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래서 후유장애는 약술로도 자주 기출되기 때문에 장애율 기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후유장애는 약술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뽑아드리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산보험은 특약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그 특약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산보험에서 특약 나오는 거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해 특약이라든가 생명보험 교통재해 특약이겠죠. 이륜차 운전부담보 특약, 제도성 특약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뭐 각종 특약 뭐 이런 구속에 있는 특약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각종 특약을 약술하는 형태의 문제는 자주 기출되지 않았고, 표준약관을 갖다가 약술하려는 문제가 많았어요. 표준약관을. 그래서 표준약관 몇 줄을 쓰시오가 아니고, 뭐 보험회사와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지급률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에 도달 못할 경우에는 약관상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쓰시오. 그러면 이제 약관에 있는 제3자로부터 그 동시감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재산보험 관련돼 가지고요, 답안지 쓰는 분량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된 짜리잖아요. A4 용지보다 좀 큰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시험 합격했을 때 재산보험이 대략 한 6바닥 정도 썼어요. 10바닥 중에서 6바닥 정도 썼어요. 다들 놀래요. 왜 이렇게 조금 적었냐고. 분량이 적어요 사실은. 근데 6바닥을 적어도요, 점수는 잘 나옵니다. 즉, 그리고 합격했던 분들 보면은요, 바닥수가 분량이 많지 않아요. 즉, 핵심만 줄여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즉, 길게 쓰는 거는요, 웬만큼은 다 알고 들어와요, 합격자들은. 근데 이제 거기 합격자 대상 중에서 320명 안에 들려면 독특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독특함이 바로 답안지가 얼마나 함축적으로 잘 표현됐느냐. 이걸 보고 출제위원들이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분량은 연연하지 마세요. 한 6바닥 정도면 충분해요. 5바닥 반도 괜찮습니다. 6바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답을 하시는 게 점수 배점 받는 데는 굉장히 좋다. 저 역시도 여기 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 목차, 나만의 목차 정리하고 약술형 한 40개 정도 정해가지고 줄줄줄줄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 외운 것 중에서 한 3개 정도 나왔었고요. 계산 문제는 제가 연습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목차에 맞춰가지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수가 좀 잘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오늘 손해산사 시험 중에서도요, 재산보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봤는데요. 시험 분량이라든가 여러분들 공부 방법 그리고 공부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지만 여러분들이 손사 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으로서 재산보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학이론이라든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책임근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강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